안녕하세요. 서울용마초등학교 교장 남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서 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데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면 대부분 선생님은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정말 보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제 후배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 후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된 지 첫 번째 학교니까 5년째 그 선생님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직장 생활에서의 힘든 일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쩌면 고민도 우아하구나 라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보람은 아마 고민도 우아한 거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선생님들의 세상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왜? 그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는 직업이 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좀 더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되기 싫어. 라고 말한 그 두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고 있는 직업이 교사밖에 없어서 교사가 된 어떤 선생님 매일매일이 익사이팅하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 저도 느끼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좀 더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싶어서 교사가 안 되고 일반 직장을 가진 직업을 가진 그 후배는 평일도 인생이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익사이팅 하다기보다는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평일도 인생인데 좀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보면요, 우리 철수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 고민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독 누군지 아시겠죠? 과장님, 팀장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고민도 우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소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고민도 참 우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고민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선생님은 과연 고민이 있으실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고민을 하는 정체는 바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학생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요. 학생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는가? 먼저 무기력한 학생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5위예요. 그 다음에 4위는 무례한 학생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 3위는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예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제일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학생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빼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실에 많이 있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셔요. 학부모들도 힘들어요. 학부모들도 힘들게 하는데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몰라라, 방임형 학부모, 감내라, 배나라, 계속 학교에 민원을 제시하는 그런 학부모가 있고요.
내 아이만 특별히 예뻐해 달라는 그런 특혜형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는 학부모 있어요. 우리 그거 선무당형이라고 하는데 잘난 척하는 학부모가 있고, 그리고 계속 책임을 전가해요. 이거는 담임 탓이고 이거는 친구 탓이고, 내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것은 담임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을 왜 우아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고민 정말 우아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혈압을 오르게 하는 이런 학생들 중에서 첫 번째 무기력한 학생 있죠. 이 무기력한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자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 그냥 무기력하면 그래, 이건 네 탓이지 뭐. 내가 너 인생에 뭘 개입하겠어. 네 인생은 네가 살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네 인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얘한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선생님과 고민을 하는 선생님, 이 차이 느끼시겠죠? 무례한 학생, 이 무례한 학생을 대할 때도 선생님은 두 가지로 생각해요. 너 언젠가 한 번 더 세게 당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려고 생각하는 선생님, 그러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마음이 힘든가? 무엇이 힘들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그게 바로 고민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 선생님과 고민을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보면서 아휴, 올해는 학폭 없이 조용히 그냥 올해만 그냥 넘어가도록 그냥 그렇게 조용히 무시할 거 무시하고 조용히 그러자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그냥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올해만 무사히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혹시 예전에 얘가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가? 혹시 얘가 내년에도 또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괴롭히다가 이 아이의 인생이 꼬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대할 때도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그냥 너는 네 인생 그런 거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번에도 또 역시 잘못했지, 너 원래 그렇게 잘못하는 애잖아, 이러면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 그럴 때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계속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또 꾸준히 그렇게 아이한테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학생이 있어요. 아유, 그냥 지 잘못도 모르고 똥 묻은 놈이, 똥 묻었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딱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의 발달 단계가 아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른 아이들 잘못만 눈에 띄는구나 라고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고민하는 선생님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고민이 왜 우아하냐 하면요, 그 고민의 크기는 선생님의 관심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대강 사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고민의 크기도 커져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우아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소극적이고 얌전한 그런 내가 선생님 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리드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고 얌전해. 그런데 내가 선생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 제가 아는 선생님이 교육대학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교육대학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는 내가 돌봐야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학 시간에 내가 정신을 잃었다기보다 정신을 놓고 그리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책상 위에 과학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씨!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씨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아이 체벌이 그냥 보통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집에서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힘들고 동생도 돌봐야 되고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도 찾아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일단 선생님 앞에서 씨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네가 잘못한 거니까 나랑 같이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를 하자 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과학 선생님 앞에 갔대요. 그러면서 과학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요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말했어요. 라고 했더니 과학 선생님이 그런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씨라고 했구나. 그래, 알았어. 네 사과를 받아들여 줄게. 그래, 이제 돌아가.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손을 딱 잡더니 아니야, 잠깐만. 그리고 나서 그 과학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과하실 차례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이 아이의 뺨을 때리셨잖아요. 그것은 선생님이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과하실 차례예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정말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이 아이가 느꼈던 선생님이 내 보호자구나 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래서 나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보호자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대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닐까 싶어요. 그 롤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사가 되었을 때 제가 롤모델을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 롤 모델은 어떤 교사의 모습이냐 하면 얼마 전에 교실에서 체벌을 할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체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읽고 이 선생님의 사례를 읽고 아, 선생님은 체벌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선생님은 열악한 지역의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 반 아이들은 담배 피고 가출하고 도벽 있고 그리고 동영상,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또 아니면 도박에 빠졌거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체벌보다는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는 좀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다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꼬리표를 붙이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좀 말썽을 많이 피우고 주변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고 아무튼 좀 공격적인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올라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그런 부적응 아이를 대할 때 첫 번째 일단 이 아이한테 임시 반장 그리고 또는 너는 선생님 비서야 그렇게 붙여줬대요. 그리고 아이고 너는 별명이 귀염둥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동학년 선생님 앞에서 이 철수 내가 제일 이뻐하는 아이야 라고 얘기도 했대요. 사실 여기까지만 가면요 이 문제가 있는 아이는 저 선생님이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었어요. 4번에 선생님이 이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 산책을 다닌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손잡고 학교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걸어올 때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가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암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도 그 주제가 이 아이의 문제 행동,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어떤 변명과 그다음에 질책과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냥 철수야, 선생님 점심 먹고 나서 학교 산책하려는데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같이 해줄래? 같이 해줄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혼자 산책하기 심심하니까 나를 도와줄래? 나랑 같이 산책해 줄래? 그러면서 문제 행동 때문에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죠. 이 아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야, 이번에 진달래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지 나는 몰랐는데 너랑 같이 걸어보니 진달래가 이렇게 많네. 너 진달래 언제 보았어? 아, 나 진달래 학교만 말고 뒷동산에서도 보았고 개울가에서도 보았고 그렇구나. 진달래 또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아이하고 같이 시시콜콜 많은 얘기를 나눠요. 제 동생하고 같이 진달래 보러 뒷동산 갔어요. 그래? 넌 동생이 몇 명인데? 3명이에요. 그렇구나. 맨 막내가 몇 살이야? 맨 막내가 5살인데요. 제가 5살 난 동생까지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사실 저는요 5학년 때는 나무라고 하면 튀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면 내 또 무슨 문제 행동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무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남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참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괜찮아.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겠지요.
도망가고 싶지만 참고 한다는 걸.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시시콜콜한 얘기를 통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 순진해. 그 철수 선생님 시간에만 그렇게 얌전한 거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영어 시간에 본색이 드러나. 과학 선생님한테도 물어봐. 과학 시간에도 본색이 드러나. 얼마나 주변 괴롭히고 힘든지 알아? 그렇게 주변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한테 순진하다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속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봐주면 그 아이는 제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답니다.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닿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봐주면 그 아이는 내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은 다 안고 가야 하는 짐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 어떤 선생님인지 아시겠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정성으로 다가가는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선생님은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선생님, 역시 교대에 들어온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대요. 정말 똑똑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가 틀렸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중에 한 문제만 틀렸어요. 이거 내가 요것만 맞추면 올백인데 올백에 대한 그런 집착. 그랬는데 그 한 가지 틀린 것도 사실은 얘가 1번일까 4번일까 막 고민하다가 4번이라고 썼다가 1번으로 마지막 시험지 제출할 때 고쳤는데 그게 4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시험지를 받아본 다음에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 내가 그때 고치지 않았으면 올백인데.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1번이라고 쓴 걸 4번이라고 고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1번이라고 쓴 걸 4번으로 싹 고쳐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대요. 그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만히 그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채점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더래요. 천천히. 그러더니 이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꼭 안아줬대요. 그때 이 아이가 나는 다시는 고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똑똑한 아이가 이거 하나만 맞으면 올백인데 이거 하나가 틀렸어. 왜 틀렸을까? 얘가 이거 4번인데 1번으로 했네. 이게 왜 얘가 1번으로 했을까? 선생님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1번으로 쓴 거 선생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왔어요. 그럴 때 그냥 선생님은 너 이거 1번으로 했잖아. 내가 다 알아.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선생님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 말대로 고쳐준 다음에 하지만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아이한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아이를 그냥 꼭 안아준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시는 너 자신을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꼭 안아준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정말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대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후배 선생님도 보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 학교에 갔는데 이제 예전에 그 조금 약간 안 좋은 잡지를
친구들이 막 수업 시간에 돌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앞자리에서 그 안 좋은 잡지가 나한테 딱 넘어왔어요. 그 순간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 잡지가 돌아간 것을.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야! 거기 있는 잡지 일로 갖고 와! 라고 하면 너무나 그 잡지가 좀 안 좋은 잡지였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다시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보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망신당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딱 보시고 나서 야, 저 복도 쪽에 나도 안 보는 잡지 돌고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했대요. 참고로 이 선생님은 창문 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창문 쪽에 나도 안 보는 잡지 돌고 있다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야,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선생님이 야, 저기 복도 쪽에 나도 안 보는 잡지 돌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게 때론 기다릴 줄 아는 교사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항상 옳고 바르기만 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한다.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자, 어떤 선생님 아시겠죠? 자, 어떤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그런 선생님이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되면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말했죠.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기 싫어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라는 삶은 정말 단조로울까?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정말 일이라는 곳에서 기쁨과 슬픔 이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 이외의 삶과 슬픔을 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현명하게 기쁨으로 가는 것,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 교사는 어떤가? 자, 교사 이외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슬픔에 대해서 쭉 읽고, 그렇지만 그 슬픔을 현명하게 기쁨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교사는 어떨까? 교사의 삶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강점은 여유롭다는 거고요. 약점도 여유롭다는 거예요. 교사의 삶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롭다는 건 강점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약점도 될 수 있어요. 이 여유롭다는 걸 강점으로 가져가는 것, 약점으로 가져가는 것,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왜 여유롭냐? 일단 교사는요, 5시 칼퇴근해요. 그리고 교사는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방학이 있어요. 이런 직업 별로 없어요. 이런 방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거는 제가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했던 거예요. 밀포드 트레킹 3박 4일 동안 배낭을 메고 밀포드 트레킹을 했던 거거든요. 그 뉴질랜드에 가서 20일 정도를 지냈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직장인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트레킹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고 정말 굉장한 세상을 그렇게 만납니다. 이거 방학이 있어서 가능한 삶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있어서 가능한 삶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요. 뮤지컬을 해요. 이 선생님은. 뮤지컬을 해서 이렇게 무대에도 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짬짬이 뮤지컬을 해서 뮤지컬로도 배우로도 이렇게 활동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현아 TV라는 거 있어요. 이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교실에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 가르치는 거 이외에도 5시 칼퇴근,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김용택 시인 있죠? 이 김용택 시인도 역시 초등학교 교사였죠.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삶을 시로 그렇게 승화하는 그런 분이고, 김용택 시인은 영화 배우로도 시라는 영화의 영화 배우로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들이에요. 그 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삶을 이렇게 교사 그 삶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장실에 저는 이렇게 그림책을 많이 가져다 놓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의 쓸모라는 책에서 보면 내 직책은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이지만 또 하나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자신이 궁금한 할머니를 위한 그림책 작가,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다크호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개인화된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제1 사고방식,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화된 성공이 뭐냐, 이 사람들의 제1 사고방식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미시적 동기인데 내가 무엇에 어떤 상황에 충족감을 느끼는지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 동기를 파악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각자의 충족감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교육에 지금 접목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게임할 때. 그런데 마냥 행복해? 아니요, 조금 불안해요. 왜 불안해? 엄마 눈치 보이거든요. 왜 엄마 눈치 보여? 엄마는 게임하는 거 싫어해요. 엄마가 왜 싫어할까? 그 다음에 거지 될까 봐요. 왜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실까?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니까요.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정말 거지 된다고 생각해?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고 취직 안 되니까 거지가 되겠지요. 게임만 하면서 거지가 되지 않는 방법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한번 게임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죄의식 가지지 않고 즐기는 법. 게임만 하면서 거지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게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 가치 발견과 가치 부여,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하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이 관심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할 때 선생님들은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우아한 고민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죠? 이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제주도에 있는 그 소년 쓴 책에, 이 전희수라는 소년이 쓴 책에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희수라는 이 소년 작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영혼의 풍요를 선사하고 끊임없는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무엇인가를 서로 받는,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대 다닐 때 4학년 때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교사가 되면 뭐가 좋죠? 라고 했을 때 4학년인 교대생들이 내가 교사가 되면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아이들처럼 평생 배울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는 여기에서 끊임없는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교대에 입학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4년 후에 다시 나랑 같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그때는 저는 정년퇴직을 했겠지만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